1번 보셨고 2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누가 이사를 갔어요?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좀 전에 상속은 이거 자체를 분양가 상한제 저주택에 살던 사람이 사망해서 내가 상속받는단 말이고, 여기서 상속은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내가 이사 가면서 이것을 남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이에요. 내용은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듣다 보면 지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아실 것이고, 또 더 지나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상속된다 하면 돼요. 3번 세대원 누가 해외로 이주했어요? 전원. 그리고 몇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합니까?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여기는 뭐 당연히 잠깐 체류하는 것은 해외만 됩니다. 국내는 안 되고요. 다른 행정구역에 2년 이상 체류한다 이거 안 돼요.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할 때.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하라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이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 소유권.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재산분할 청구권,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것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제 이혼은 조금 전에 전부를 이렇게 줄 수가 있지만 혼인 중에 이혼하지 않고 혼인 중에는 일부만 증여를 해야 됩니다. 자, 혼인 중에는 일부, 이혼할 때는 전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하는 말 나온 건 여기 혼인 중에 증여하는 거, 배우자에게 일부. 그러니까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하셔야 돼요. 다 받으려면. 혼인 중에는 일부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번과 6번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지는데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그냥 외우기보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양산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산에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택을 공원 부지로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이주 대책용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 대책용 주택이라는 것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을 이제 공급한 자가 다른 어떤 분양 신청 기회가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저주택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주 대책용 주택이 나왔대요, 이제. 그럼 그리 이사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사 가는 사람이 파는 것은 됩니다. 될 수 있고. 또 하나, 분양가 상한제 저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여기 청약할 때 청약금,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치르고 입주했죠? 뭐 빌려서 입주하는 사람이 보통이죠. 자기 돈을 다 지불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줄 아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갚게 됐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그 주택을 경매에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매로 붙였을 때 경매를 내몰려서 팔게 되면 훨씬 가격을 헐게 매도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임자에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자, 5번 읽어볼게요.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6번. 여기는 이주대책 합니다. 이주대책. 이주대책만 하시면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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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이때도 경매, 공매도 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경매, 공매가 진행되어서 낙찰받은 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경매, 공매로 매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내가 남에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경매, 공매로 낙찰받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법률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공매로 나오면은 그것을 경매, 공매에 진행되면 가격도 쌀 뿐더러 경매 비용 같은 것도 몇 천만 원 그냥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팔고서 남에게 팔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아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 있나? 여기 갑이 이렇게 입주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경매, 공매로 내몰면 이걸 적당한 임자에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경락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요. 만약에 채권에 대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안 두게 되면 이것을 전매하기 위해서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병에게
가장 채무를 진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병이 이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 붙이면은 팔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었죠. 그렇게 아무런 제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 이런 말이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한 채무로 경매에 나왔을 때도 이걸 을에게 팔 수 있죠. 가짜 허위 채권을 지고서 채무로서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확한 채권에 대해서만, 명확한 채무에 대해서만 해서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가장 채무를 방지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요. 자, 5번과 6번은 이주대책, 6번은 경매, 공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에 나오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세대원, 전원, 해외 몇 년? 2년. 그리고 증여는 배우자에게 증여는 일부입니다. 이주대책 경매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건 안 돼요?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수도권 안 된다. 민법에서도 채무 인수할 때 채무자끼리 그냥 막 옮겨가면 돼요? 됩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내 채무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이러면 돼요? 안 되죠? 노숙자한테 넘겼어. 안 되죠? 그건 채권자의 권리를 침탈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겠죠? 여기서 지금 이게 분양권이라든가 주택을 남에게 넘기게 되면 그 양도받은 사람이 변제 능력이 있는가 중요하죠? 사업주체 입장에서. 그래서 파란색 바로 위에 보시면 예. 위 두 줄 올라가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734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사업주체 하는 말 있죠? 사업주체 거기서 두 줄 들어가면 동의.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공부한 거 있죠? 몽땅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사업주체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업주체 동의. 그리고 우선 매입 같은 것들은 이런 절차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 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 이런 거 남한테 팔면 돼야 넘길 수 없죠. 권리 법적으로도 넘길 수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칠판에서 드린 이러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 있는 긴 말 여러분 나중에는 읽어봐야 되는데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도 안 되겠죠. 팔 수 없는 것이니까 살 수도 없습니다. 팔 수 없기 때문에 파는 걸 광고하면 안 되겠죠. 알선해도 안 되겠죠. 자,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각종 광고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나 증서를 부정한 방법, 거짓으로 이것을 취득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있죠. 거기서 735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를 제외한다? 상속 저당은 제외된다. 상속은 뭐 당연히 제외되고요. 주택 상환사채 이런 거 상당히 고가의 것으로서 이런 것들 저당도 돼요. 저당. 입주자 저축 증서 저당돼요. 저당. 상속 저당 됩니다. 상속이나 저당은 됩니다. 물론 저당권자가 이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겠죠. 이게 재산장의 금전적인 부분만 이제 저당권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속 저당은 된다. 다음 페이지. 공급 금지는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안 되는 거. 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 책이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책은 이걸 좀 풀어 쓴 게 있는데 그 책은 또 틀린 게 또 많고 여기는 좀 틀린 게 좀 적은데 좀 불친절해요. 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11조 헌법 11조는 알 수 있어요. 평등권인데 다른 거 11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헌법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조합주택 있죠? 조합주택. 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하는 거. 좀 이제 칠판에 복사한 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자일 것. 이러한 요건들 이런 것들은 지위를 양도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 안 되고요. 주택 상환사채 양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상속이나 저당은 된다.
뭐 1번 같은 건 재산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당 당연히 없고 언급 안 할 것이고요. 2번, 3번 같은 것들을 이걸 저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됩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하는 것 이런 되죠. 4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주택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위반했을 때 이런 공급 질서를 위반했을 때 먼저 1번 지위 무효와 공급 계약 취소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절차 보면서 보고 나서 설명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주자 저축증서라든가 주택 상환사채를 본래 권리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을에게 이제 임명계약으로 불법적으로 이제 넘긴다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 자기들끼리. 뭐 법적인 효력이 없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하고 이제 을이 다 앞으로 이제 돈을 대는 겁니다. 주택 상환사채 매입 금액이라든가 입주자 저축증서에 의해서 이렇게 청약해서 공급계약 체결할 때 청약금, 계약금 다 누가 내요? 을이 다 내는 거예요. 이제 갑은 안 내고요. 그럼 만약에 발각되면 이걸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킬 수 있고 또 여기서 발각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무사히 이제 입주했습니다. 여기 입주했어요. 그런데 갑이 입주한 게 아니고 실제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을이 딱 입주했습니다. 이게 그러겠죠? 이제 을이. 아니면 을이 뭐 투기 만약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 뭐 전세 줬을지도 모르겠고. 자, 을이. 그러면 이제 갑이나 을 그 위반자에게 실질적인 주택 자금을 공급한 자에게 주택 자금을 지급한 자에게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 비용을 지급하면 이 주택을 다시 사은 것으로 봐요. 누가요? 사업주체 A가 다시 사는 거 뭐라요? 다시 사가면 뭐라고요? 민법에 공부하죠? 환매 있잖아, 환매. 자기 걸 남에게 팔았다가 다시 사가는 거 환매 있죠? 환매한 것으로 봅니다. 농지법에서도 환매가 한번 또 나옵니다. 내 농지를 법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남에게 팔았어요. 그래 다시 내가 사오는 것, 예를 들어 농취증이 필요 없어요. 내 땅 원래 내 땅이었기 때문에 환매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퇴거 명령 내려서 퇴거를 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해주고 퇴거 명령 퇴거해야 되고요. 이 갑을 둘에 대해서 이제 10년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렇게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양과로 2번 위반 이력. 국장이나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공급절서 교란 행위를 위반해서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은 자, 다 무효하거나 공급계약 취소할 수 있고. 환매권 행사, 사업주체가 위에서 본 그러한 그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 그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권 행사. 다음 페이지 무슨 명령? 퇴거 명령.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 가격을 지급한 경우에 중간에 있는 뭐 공탁은 볼 거 없고 주택이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 제한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분양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벌칙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은 시험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딱 한 번 보는 게 저는 이거밖에 안 봐요. 다른 것들 안 봅니다. 얘만 봐요. 얘는 나올 가능성이 뭐 조금은 있는 겁니다.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739페이지 리모델링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내가 이제 주택을 전체 단지를 리모델링 하는 것만 전제하겠습니다. 한 동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전체 단지를 주택 단지를 리모델링 한다 할 때는 여기 있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300세대가 살고 있다. 그럼 200세대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200세대. 그리고 여기는 전체 동의. 여기는 3분의 1 동의. 그럼 얘를 포함 못 시켜요. 각 동에서도 과반수가 돼야 돼요. 각 동에서도. 한 동마다 얼마?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그 합한 것이 전체가 3분의 2가 돼야 돼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인데 의결권은 여기 전용 면적이 비례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에 비례해서 여기 대지의 공유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하는 말은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 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비법에서도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 하는 것이 공부가 되는데 그 나중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하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몇 번 정리한 다음에 비교를 또 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을 기억 못하더라도 뭐 얼마? 3분의 2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이제 하려면요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요건이 가중됩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허가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고 허가는 4분의 3 플러스 50%. 4분의 3은 이제 퍼센트로 하면 75%. 3분의 2가 4분의 3 가중되죠? 요건이 가중됐습니다. 요건이 이제 강화됐어요. 강화인데 우리가 주택법에서 자꾸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4분의 3을 75% 이렇게 했습니다. 75%. 75% 과반수하면 어색하니까 이것도 고쳤는데 얘는 오히려 좀 완화된 거예요. 과반수에서 50%니까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색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무시하더라도 이거 75% 리모델링 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75% 여기 있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물론 여기 동의한 사람은 여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망부석인가? 그래서 75% 여기 처리하게 되면 이제 처리하면 그 사람 배제를 해야 되겠죠. 3분의 4분의 4. 근데 75%입니다. 얘는 같다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고 틀리게 안 낼 거예요. 이걸 여기를 50, 여기를 과반수 이렇게 안 되니까. 리모델링 허가 요건입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해야 돼요. 대수선 증축. 네. 리모델링 허가를요, 조합을 만들면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만 전체가 동의 안 해도 75% 동의만 있어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만들지 않았다. 조합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는 입주자들이 뭐 주택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30개 이상 3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0세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단촐하게. 그러면 조합 만드는 것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우리들이 리모델링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합시다 하는 거 뭐예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될 때. 전원 또는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합을 만들면 얼마? 75%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합을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내 개인의 재산권이죠. 내 개인의 재산권이나 처분행위는 그 사람이 자유의사에 맡겨야 돼요. 따라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합을 만들면 그 이제 단체법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수가 단체에 이제 구속되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할 때는 당연히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입주자 간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관리인이 한다 이런 말 나왔으면 그냥 전원. 조합이 한다 몇 퍼센트? 75%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739페이지 양괄 1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괄 2번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여기 사전 설명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40페이지 나부터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80%가 아니고 75%. 80이 아니고 75%. 잘못됐네. 75%. 고쳐주시고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한 동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안 하고 다음 순환에서 할 건데 숫자가 틀렸으니까 고치겠습니다. 한 동만 한다. 그게 거기 밑에 또 80이라고 써 있죠. 동을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얼마 이상의 동의?
얼마? 75라고 75. 75% 고쳐주시고. 자, 이제 복습은 그 동은 보지 마시고 전체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전체에서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그리고 각각의 한 동마다 적어도 5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 팔고 떠나라 이거죠. 근데 입주자가 한다, 사용자가 한다 또는 관리 주체가 한다 이럴 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 전체 동의. 다해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소유자 전체 동의. 전원 전체 이런 것들 뭐 글자 하나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합만 75%. 나머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동의. 자, 743페이지 안전지다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죠. 대수선 하는 거. 또 뭐 있죠? 증축하는 거.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증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건축물의 하중, 그것이 이제 수직 하중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건축물이 증축을 해도 그 건축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안전한가. 탄탄한가. 이거 검사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우리가 정비법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진단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통과는요, 뭐였어요? 그 건축물이 노후 불량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철거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안전진단은 이제 그것이 건축물의 노후 불량 상태가 20%, 전에는 20이었어요. 근데 지금을 50%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화시켜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 제일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재건축하는 것은. 노후 불량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노후 불량이 50에서 20으로 완화됐다. 거기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걸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들 많이 따졌는데 그래서 재건축을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조 안전성을 제일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직 구조 안전성이 탈락된 목동 같은 데서 반발이 지금 심하다는 거죠. 거기 재건축에서의 안전 진단은 건축물이 불량하다는 안전 진단이고 여기서 안전 진단은 뭐예요? 건축물이 안전하다는 거, 증축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물론 내용은 같이 하겠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어요.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 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을 알고 나면 쉽죠? 다음 페이지 비용부담 6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6번. 비용부담 745페이지 맨 위에 비용부담 부담시킬 수 있다. 무슨 비용부담 나오면 전부나 일부를 할 수 있다. 다음에 746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요. 증축형 리모델링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죠? 기억나세요? 30%. 근데 리모델링 자금 여기 30% 증축할 수 있는데 30% 이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증축하기 위해서. 이 증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대를 증가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세대를 건설해서 분양 대금으로 증축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몇 퍼센트? 15%. 30을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5%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증축은 30%, 세대수를 늘린 것은 15%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게 되면 여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세대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잠깐이라도 이주를 해야 돼요. 재건축보다는 덜 하겠죠. 재건축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주를 해야 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할 때는 조금 뭐 잠깐 동안 그보다는 짧게 이주해야 되겠죠. 이주. 그래서 이러한 이주 수요 등의 주택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한날 한시에 리모델링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그 지역에서 몇 년도에 몇 개 정도의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 몇 년마다 수립해요? 10년. 5년 지나면 또 여건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건축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수요가 더 적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수요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철거하고 이주하기 때문에 훨씬 기간도 많이 길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거기는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장까지 수립을 해야 되고 여기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수요가 재건축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이 수립을 해야 돼요. 내용 보겠습니다. 746페이지 양괄호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양괄호 2번 누가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그 밑에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틀리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얘만 달랑 나오면 답이 안 보일 때 지문 중에 얘가 답인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동안 안 봤던 주체잖아요. 별별도 빠져있죠? 별별을 빠져있는가 빠지지 않는가 볼 필요도 없다고 제가 그거 아직 답을 처리 안 해요. 근데 세종특별자치시 증축형 리모델링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15년 이상 지나야 할 수 있죠. 증축형은.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시 빠진 거고 자치도도 역시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있는 겁니다. 누구까지 수립하는 거예요? 대도시장. 양사시장도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비사업보다 얘가 그 파급 효과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해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달랑. 이것을 틀리게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몇 년 단위? 10년 단위. 그러니까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대도시장까지는. 다음 페이지 8번에 보시면 수립 절차 두 번째 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의견 청취는 보통 14일이었죠? 14일. 다음 페이지 목차만 보겠습니다. 협의 심의 양괄호 2번 협의 심의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 다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목차만 보겠습니다. 양괄호 4번 도지사 승인. 누가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요? 시장군수 그럼 돼야 안 돼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다고 해서 제가 실컷 말씀드렸는데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도시장. 제주도조차 대상이 아니에요. 양산시장 대상 아닙니다. 양산에서 재건축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증축형 리모델링을 얼마나 하겠어요? 10년 동안.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시 필요 없어요. 대도시도 나중에 대도시도 팔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대도시조차도. 리모델링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많잖아요. 그래도 수요 파급 효과도 크고 그래서 대도시장까지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장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군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대도시장까지만 리모델링 기본계. 5년 타당성 검토를 제가 체크 안 한 것 같은데 어디 있지? 그 밑에 맨 밑에 748페이지 맨 밑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까지 보시고 751페이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여기 갑이 여기 입주했습니다. 갑이 입주했죠. 이 사람은 여기는 주택 소유권과 이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에 대제 공유 지분을 가져요. 그렇죠? 주택과 토지 이거 다 같이 가지고 있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가지고 있을 때 이 아파트만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 대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입주할 때 사업주체 A가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사업주체 A가 가지고 있고 이 주택 소유권만 여기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주택 소유권만 입주한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사업주체가 가져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입주한 사람에게. 주택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주택 소유자들은 여기에 있는 토지를 임대만 하고 임차하고 있는 거. 임차하고.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만.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근데 그 임대차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 주택의 안정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이제 40년까지 할 수 있어요. 40년 이내. 몇 년? 40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이 40년 됐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주택이 계속 존재하고 있을 때는 40년 이내에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건축물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게 뭐예요? 노후 불량이 됐습니다. 노후 불량되면 무슨 사업하죠? 우리가 주택단지에서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 여기서도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하는데 우리가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인가 했더니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없죠? 그럴 때 누가 그러면은 이 재건축의 토지 동수자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거죠. 여기에서 건축물 소유자,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야 돼요? 누가 조합원이 돼야 돼요? 이 재건축 사업은 무슨 환경을 정비하는 거죠? 주거 환경이죠. 그럼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택 소유자.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따져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토지 등소유자, 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소유자는 누구를 토지 등소유자로 봐야 돼요? 주택 소유자를 봐야 됩니다. 발음만 비슷하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소유자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환지 사업도 아니에요. 751페이지 메뉴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40년 이내. 연수로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기네요. 40년. 753페이지 큰 번호 2번. 큰 번호 2번은 재건축 할 수 있다는 말이고 2번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지금 사전 설명을 들었으니까 양괄호 2번만 보겠습니다. 핵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본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한다고 해서 그를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생각을 안 하면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당연히 주택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754페이지 이제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같은데 없다 저는. 공급질서 교란을 금지하면서 제가 왜 주택 상환사채가 민영주택의 입주자 저축증서상의 순서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거예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주택 상환사채도 양도 안 돼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1순위, 2순위가 또 막 섞여버려요. 여기서 1순위자만 일단 1순위자만 공급받을 수 있어요.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1순위자가 매입해서 2순위자에게 양도하면 그러면 2순위자도 이걸 매입하는 거 되잖아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못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된다고요. 상속. 저당도 되고 상속 저당은 되지만 그리고 입주자 주택 상환사채를 매입한 자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가족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있고 그건 예외적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양도, 중도, 해약 못합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이 사람들이 발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이 둘만 발행할 수 있어요. 이 둘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 발행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당연히 이 주택상환사채에 여기에 매입한 자가 돈을 줬죠. 그 돈은 물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돼요.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토지 매입자금, 주택건설자금 이런 비용으로 써야 되겠죠. 술 마시는 거 쓰면 안 되고 당연히 그거 써야 돼요. 주택.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술을 먹고 다 탕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여기 한국과 등록사업자 중에 누구요? 등록사업자.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보증 받아야 돼요. 보증. 그 밑에.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시험에서 무슨 공사 보증 받아야만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행 보증금 이런 말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한국도시주택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심지어는 지방공사는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지방공사는 아예 주택상환사채 발행권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발행총액, 발행기간 이런 것들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주택상환사채 발행, 국장 승인. 그리고 또 국장 승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죠?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받아요? 국장에게 받아야 되죠? 제가 또 국장에게 승인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네요. 이렇게 했으니까 몰라도 짐작할 수 있죠? 때려잡을 수 있죠? 국장에게 받아야. 국가와 한국은 국장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발행 방법. 그 주택상환사채 양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없죠? 임자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이면 안 돼요. 기명증권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상환기간은 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하는 말인데 그건 줄긋지 마시고 이제 공부하다가 뭐 그런 정도 되겠구나 짐작하는 정도 돼요. 이거 틀리게 안 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택상환사채 어디 갔어요?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 입주하는 것까지 3년이 아니고 공급계약 체결하는 것까지. 이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급계약 체결해주면 그건 이제 상환한 걸로, 상환기간으로 상환한 걸로 봅니다. 자, 상환기간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상환사채 3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상환사채 효력,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지급 보증 받았죠?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요, 여기 등록했죠, 여기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주택건설 사업하다 등록이 말소됐어요. 등록이 말소됐는데 말소 사유가 아주 중대하지 않으면 이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다 등록 말소되어도 또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되어도 사업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그런 불법행위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등록 말소되어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그 내용은 좀 지엽적인 거, 여기서 직접 연결을 낼 수 있는 거. 그냥 꼭 그렇진 않지만 지급보증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더. 그럼 두 개를 공부하는 거죠. 지급보증 받았기 때문에 사채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되어도. 실제 논리적인 일관성은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데서 찾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만 그냥 이거 가지고 보증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두 개를 다 연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줄 긋지 마시고 밑에 스머프 보겠습니다. 세대원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주택 상환사채는 상속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걸 남에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중도 해약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뭐 경매, 공매라든가 아직 주택을 받은 게 아니니까 경매, 공매는 언급될 여지도 없고요. 이주세척용 주택이라든가 필요 없어요. 뭐 혼인 중에 뭐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라든가 이것도 없죠. 주택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혼으로 뭐 양도한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없는데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공부하면 한도 없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여기서 공부한 것이 주택상환사채 양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수도권 이런 제한도 없습니다. 주택상환사채. 근데 그것을 있고 없고를 가지고 따지면서 시험에서 출제는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매 제한에 예외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짐작해서 풀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다른 행정구역이 나온다면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겠죠. 다른 행정구역 공부 안 돼서 답 중에 주택상환사채인데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수도권이 빠졌으니까 틀렸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그 차이점을 내지는 않을 것이고 낸다면은 결국 전원 이거 전원이냐 아니냐. 해외 몇 년? 2년. 이것 마시면 돼요. 이제.
그 말만 가지고 답을 찾으세요. 다른 거 갖고 찾지 마시고. 전원 그리고 2년 이것만 이제 보시고 전매 제한은 예외에 해당되는데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슬그머니 집어넣고 틀리게는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어디다 더 중심을 더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공부한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는 해마다 나오는 것이고 얘는 어쩌다 한번 나올지 말지 하고 거의 얘가 나오기보다 여기 지금 공부한 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보증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제 농지법 보겠습니다. 766페이지 농지법.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가 뭐냐 이것부터 나오는데요. 농지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766페이지 양괄호 1번 농지. 농지와 농업인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농지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1번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하는 말이죠. 뭐 나눌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눠놨네 여기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법적 지목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리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실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이것을 농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이 농지예요 쉽게. 근데 농사 짓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벼, 보리 같은 것은 농작물 그러고요. 이제 뭐 과수라든가 뽕나무 이런 것들, 인삼 이런 것들은 다년생식물, 다년생식물. 구별 안 하셔도 되고요. 전답 과수원 우리가 공간정보법에 지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28가지가 있죠. 28가지가 있는데 그 28가지 모두 다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만 농지가 아닙니다. 모두 다 농지가 될 수 있어요. 전답 과수원 다음에 목장 용지가 나오나요? 법에? 그래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책임은 못 집니다. 순서를 물어보진 않죠 시험에서. 목장 용지도 그 농지가 될 수 있어요. 농사를 짓게 되면. 지목이 대다, 창고 용지다 다 농지가 될 수 있어요. 농사 지으면 농지가 돼요. 그래, 법적 지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것이 전답 과수원이든 전답 과수원이 아니든 농지가 됩니다. 농지.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 거름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여기다 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부지도 농지입니다. 유지도 또 지목 중에 하나죠. 그치? 물 같은 거, 연못 같은 거, 유지. 수로, 제방부지 이런 것들 다 농지예요. 그리고 맨 땅에서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래도 여기에 있는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 여기도 이것도 농지입니다. 농지. 축사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예요. 축사부지도 농지입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뭐 같아요? 소 같죠? 소를 꼭 귀찮지만 2마리를 그려줘야 돼요. 좀 이따 나오는데 축사부지도 농지입니다. 그리고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물 말고 뭐 여기에 퇴비장, 간이 퇴비장 같은 것들. 얘는 유지, 물 받아놓은 건 간이 퇴비장. 물론 퇴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위한 뭐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안 되죠. 간이 퇴비장 또 농지입니다. 여기서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간이 저장고 이렇다.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도 다 농지로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농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쓰는 것을 농지 전용 그래요. 그래요? 농지 전용. 농지에 주택을 여기다 건설해. 주택. 이것들 농지 전용 그래요. 근데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어요. 농지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농지에 이렇게 제방을 설치했어요. 물 넘어오지 못하게 수로를 설치했어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농지에 축사를 설치했어요. 농지 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농지 얘네들은. 농막을 설치했어요. 농지에다가. 농지 전용 아닙니다. 농막은 이제 농사짓기에서 뭐 휴식을 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 이것들 농막 그래. 농막. 농막을 설치해도 농막 부지도 농지입니다. 자, 농사 짓는 것 그 자체는 농지예요. 농지. 퇴비, 저장하는 것, 그리고 물 관련되는 것들 다 농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 당연히 농지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변형된 농사행위라든가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시설 부지도 농지다. 그런 것들은 다른 용법으로 쓰더라도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농지에 이제 농어가 주택을 짓는다. 그건 농지 전용이에요. 농어주택. 그런데 농어가 주택을 농지 전용할 때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인데 농장 허가인데 이것이 규모가 작을 때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많아고 지금 농장 허가 원칙이에요. 근데 농지를 전용하더라도 농지와 좀 관련성이 깊은 그런 용도로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공법에서 계속 뭐 허가를 받아라,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허가, 인가, 승인보다 요건이 완화되는 게 신고죠. 신고. 신고는 내가 하겠다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농지전 신고.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걸로 바꿀 때는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농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농지를 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고 네 맘대로 해라. 신고만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농업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신고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농어가 주택을 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지전용 신고가 되는 거죠. 물론 농어가 주택을 무슨 뭐 주택을 아주 의리하게 크게 짓는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660제곱미터 이제 이하에만 해당되는데 그 면적은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그리고 농지전용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는 지금 한번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고 좀 공부할 게 있으니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양산입니다. 양산인데 이가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뭐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이 주상공 지역이 부족해서 주상공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요.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양산시장이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양산시장은 이거 변경하려면 또 도지사 결정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한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협의 보면 이 녹지지역을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지가 이곳저곳에 막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녹지지역에 농지 있을 수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변경합니다. 여기는 녹지지역인데 농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변경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이 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에 내용에 따라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농장하고 협의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 이렇게 농지가 포함된 것을 주상공지역으로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이 협의는요. 이거예요. 농지를 본래 이 협의 아니고 그냥 이 농지를 다른 여기다가 공장을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죠. 네,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허가 신고할 필요 없이 이러한 것들을 몽땅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여기 있는 농지를 이러한 용도로 써도 좋은가를 농장과 협의하라는 거예요. 일체로 한꺼번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예를 그래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장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 농지를 다른 걸로 써도 좋다는 판단이 들면 협의를 해주겠죠. 동의해주겠죠. 근데 여기 있는 농지를 꼭 보호를 해야 돼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공장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럼 협의를 안 해주겠죠 이제. 그래서 협의를 거친 농지 이런 말 해요. 자, 협의를 거친 농지는 다른 걸로 전용해도 좋다는 걸 누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농장이 인정해 준 거예요. 본래 농장이 농지 전용할 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허가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전체로서 농장이 전용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제.
이걸 뭐라고요? 얘네들은 여기 있는 이런 농지 하나하나를 협의를 거친 농지. 이 협의를 거친 농지를 이제 다른 용법, 농사를 짓지 않고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른생식물을 재배하지 않고 공장을 짓겠다. 이럴 때 농장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농지 이거 전용해도 좋다고 여기서 협의를 한 거예요. 판단을 내렸어요. 굳이 하나하나 딱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령상 우리 법에서 허가, 신고, 협의 이런 것들은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어디든. 이 협의에는 개별적인 허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겁니다. 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필요 없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을 공업적으로 이제 바꿨어요. 이제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 녹지가 뭐가 됐어요? 이제 공업적이 됐습니다. 여기다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농사 짓는 사람만 이걸 소유해야 돼요? 아니죠. 그걸 협의를 거친 농지는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업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신고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할 때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농지가 무엇이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농사 짓다가 뽕나무를 심었어요. 전용이 아니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짓다가 퇴비장을 설치합니다. 간이 퇴비장, 뭐 공장 같은 거 대규모 상업시설이 아니고 간이 퇴비장 설치할 때 농지 전용 허가 필요 없습니다. 농지에 그냥 농지를 농지로 쓰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전답 과수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사짓는 땅 농지. 전답 과수원 지목 불문하고 실제 다른생식물 재배를 이용하는 땅도 농지. 다음 페이지.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의 계량시설 부지. 농사 짓기 위해서 더 좋게 기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 유지, 양수, 배수 시설, 수로, 농로, 제방, 부지로 이용하는 것도 다 농지. 그 밖에 그 밑에 1번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부지 이것도 농지. 축사, 곤충 사육사 부지도 농지. 간이 퇴비장 설치한 땅도 농지. 그러니까 농사짓다 간이 퇴비장 설치한다고 해서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농지는 농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막, 간이 저장고 설치하는 것도 여기 이 부지도 역시 농지. 농사짓다가 조금 이제 한켠에 농막을 짓는다 이럴 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는 필요 없죠. 농막 건축 허가는 받아야 되죠. 농막 건축 허가 받을 때 옆에 도로에 꼭 다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농막 산중에도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에 접도 의무가 없습니다. 농막은. 근데 농지가 아닌 거 봐야 돼요. 농지가 아닌 거 1.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른 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일 때? 3년 미만일 때. 농지가 아닙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했다.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무슨 힌트가요? 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뭔가 허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허가 없이. 자, 근데 물론 임야만 기억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임야하면 산지 전용. 거기 뭐 다른 말도 있네. 보니까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 허가를 하지 않냐고. 그 필요 없고요. 형질 변경이 아니고 잘못됐네. 지우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거기에 형질 변경하지 않냐고. 형질 변경은 다 하죠. 이 사람이. 하고서 농사짓지 형질 변경 안 하고 뭐 바위덩어리 농사져요. 또 형질 변경 허가 없이 그랬으면 그나마 틀리긴 틀렸지만 말이라도 좀 되는데 형질 변경하지 않고 농사를 어떻게 져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지. 말도 안 돼. 어쨌든 뭐 다 틀린 말인데 여기 이제 형질 변경 허가 없이가 아니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이 더 번졌는데 농작물 또 빼먹었네. 배고파서 그런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 농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 근데 임야.
임야는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만 임야 나오면 농지가 아니다. 시험에서 요령이. 거의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말 나와요. 그냥 시험에.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사 지어도 농지가 아니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 아닙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어도 이것은 초지법으로 규제를 하지 농지법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지법 괜히 맞는 게 아니고 초지법에 따라서 특별법적인 성격 가지고 있어요. 얘한테 규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답 과수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바로 농지인데 전답 과수원이 아닌 것들은 이러한 행위를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3년. 3년 이상 해야 농지.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미만이다 이러면은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농작물을 경작을 2년 했습니다. 농지도 아니다. 농지죠?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2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농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을 지을 때는 따로 농지 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축허가 받아서 집 지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전에서 2년 농사 지었다. 농지입니다. 건축물 건축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 받고서 건축물 건축해야 돼요. 그게 이제 농지인가 아닌가 따질 것이. 다음에 농업인. 농업인은 여기 이러한 농사를 짓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짓게 면 농업인. 얼마 이상이 돼요? 1,000제곱미터.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했어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였죠.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좁아지겠죠. 완화되겠죠. 당연히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1년에 며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 됩니다.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농업인. 어디 하나에만 해당되면 농업인입니다.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딘가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인. 3번 대가축 2두 몇 도요?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이거 하나에만 해당돼도 농업인이에요. 축산업 3. 대가축 몇 두? 2두죠.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 그리고 가금 1000수. 꿀벌 10군. 꿀벌을 마리수를 셀 수 없죠. 그래 10군. 열통, 벌통 10개, 여왕벌 10마리. 그리고 여기 농업에 이것에 종사하는 기간이 얼마 이상 할 때? 120일. 제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것과 집에서 소 염물 주는 거 얘가 더 편하죠? 얘가 더 길어야 되겠죠? 120일. 그러면서 다시 3이 있는데 4네. 4, 5, 6. 이렇게 해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 뭐 손해는 볼 수 있으니까 이익금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판매. 120만 원 이상일 때 농업인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축은 1이 아니고 2죠. 그래서 제가 귀찮지만 벼룩인지 손지 모르겠지만 이거 소 2마리. 대가축 2두. 중가축. 소나 양 염소나 양 같은 거. 소가축은 토끼 같은 거. 토끼 말고 뭐가 있냐고 누가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없네요. 토끼밖에. 뉴트리아 이런 거 키운다면 그것도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뉴트리아 키우지 않죠. 그건. 잡으면 돈 주는데. 가금은 이제 꿩이라든가 닭, 오리 같은 거. 꿀벌 10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염소는 많이 키우는데 양은 잘 못 키운다면서요. 환경이 좀 안 맞아서 우리나라에. 그래요? 뭐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네. 양을 키우면. 아세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 그래서 못 키운다. 환경이 안 좋다고. 양이 없죠 별로 우리나라에서. 다음에 이제 농업인 봤고요. 자, 농업인. 요거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나도 뭐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네요. 농지, 농업인. 보고. 768페이지 농업경영 보시면은 농업경영은 양과로 3번.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돼서 이걸 읽었으니까 이것만 보고 10분씩 했습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자기의 계산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돈을 대고요. 그리고 이득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지는 것. 이거 자기의 계산이다. 그죠? 물론 손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뭐 사업 주체, 시행자, 건축주 하는 것과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농업 경영 그렇습니다. 이 농업 경영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이제 공부할 거고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